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학습사회에 관한 이제 준비를 위해서 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사회에 관한 이제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제 우리는 인류가 이 지구 생태계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인류가 발달시킨 이 과학 기술들로 인해서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구 생태계에서 다른 생명들과 생명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인류도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 위해서는 역시 평생학습이 답의 하나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교육은 학교 교육이 중심인데 학교 교육이 문제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그걸 극복해야 평생학습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 사회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극복하고 개혁할 것이냐에서부터 함께 평생학습 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잡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학습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우선 학습은 기본권이다. 평생학습은 기본 인권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특히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 그건 거기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는 그동안에는 이제 아동과 청소년들 말하자면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면서 학교도 지역사회 성인들을 위해서 활용하자 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자체는 더 좀 앞서서 잘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좀 뒤떨어져 있고, 그런데 여하튼 학교,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 또 산업시설들도 많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 뭐 박물관, 과학관, 뭐 미술관, 뭐 많은 이제 시설과 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법을 보시면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박물관, 뭐 문화관 이런 데, 과학관 이런 것들이 다 평생학습 활동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이 본격화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생학습 시설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시켜서 하느냐, 타율적으로 감독을 해서 통제를 해서 하는 학습이냐, 학교처럼, 그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그 체계 속에서 학습을 하면 그 결과가 인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졸업장도 받고 학위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나 대학이 아닌 그러한 각종 문화시설이나 여러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회에 학습을 하면 그 학습은 누가 인정을 해주고 그걸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다양한 학습 결과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학습 인증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말하자면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한 학습을 적절히 우리가 평가하고 이런 수준이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하고 똑같네. 뭐 이런 수준이면 대학의 어떤 학점하고 똑같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다 모이면 대학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박사 학위를 그걸 통해서 받는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 학습 인증 제도를 열심히 지금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자면 학교만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교 밖에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 시설과 환경을 학습을 위해서 이용하자. 그러면 그것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학습 인증 제도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학습 사회의 아주 핵심의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현재는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또 이제 평생학습 사회는 학교 교육을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 아동기, 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 학교 교육의 특성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간다 그러면 학교 교육을 어떻게 그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육이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는 현재 지금 이제 관념적 지식을 암기시키는 것이 이제 중심이죠. 그걸 가지고 시험도 치고 못도 치고 하는데, 학습사회에서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창의성, 가치관,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펼쳐나가고 그런 것들을 함양하는 학습의 기회를 더 늘리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아기 교육,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아기 교육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유치원을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유치원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러나 유아기 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3살 버릇 8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성품이나 지적 특성이나 또는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적 특성이나 중요한 것들이 유아기의 그 특성의 씨앗이 형성됩니다. 그것은 심리학이나 아동발달 이론이나 많은 그 연구자들이 다 생물학이나 해서 다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유아기의 학습활동, 지식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한 학습의 흥미, 감성, 사회성, 또 건강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아기에 우리는 지금 이제 보육, 유치원 교육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나라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는 보육과 교육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보육과 교육을, 유치원 교육을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나 분리했을지라도 그것이 일관된 철학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긴밀한 협력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인데, 우리는 좀 그것이 좀 상호간에 충분한 이게 교류와 이게 협력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사립의 유치원과 사립의 보육시설도 있지만 정신은 공교육 정신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그 유아기 교육에 대한 공교육 정신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개인 그 업체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걸 위해서는 좀 국가에서 재정 문제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교육성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이제 평생학습의 아주 기본 기초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이제 이런 학교 교육을 해야 되지만 이제 대학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많은 나라에서 평생학습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하면 뭐 지식의 상아탑. 근데 그런 생각은 이미 오래됐고요. 물론 지식의 상아탑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등교육 기관이 다양해진 것입니다. 목적이 다양해지고 보다 실무 중심의 고등교육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영관계 대학원들이랄지 의료관계도 그렇고 사법관계도 그렇고 점점 과거보다는 대학원도 학문 중심 대학원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잘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무 중심의 대학원들도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고등교육 전체가 좀 더 실무도 반영을 하면서 전 생애적으로 즉 평생학습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대학생 중에 25세 이상의 성인 학생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미국은 약 55%가 25세 이상의 성인들입니다. 스웨덴은 50%, 또 영국, 캐나다, 호주는 20에서 한 2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사회의 고등교육기관들은 말하자면 성인들도 점점 더 많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학 자체의 구조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같은 형식의 대학만이 아니라 캠퍼스가 따로 없는 그런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시피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 강의를 하고 활동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K-MOOC가 있습니다. 대학에 이제 그 강좌를 이제 개방해서 하는 그런 그 개방된 강좌들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그런 MOOC를 활용을 해서 또 하나의 학위를 주는 거기에다가 이제 실무적인 또 강좌를 더 좀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유형의 그런 또 고등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주는 이렇게 말하자면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도 정책적으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째로 우리는 기존의 대학들의 생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자칫 기존의 대학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주 강한 상태이고 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는 사립이 많아서 공립의 교육기관 대학보다는 사립이 많으니까 그 생존 문제가 대학의 생존 문제가 아주 상당히 날카로운 사회적 관심사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도입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 인증제를 얘기했지만 대학 입시도 성인들이 많이 대학에 가다 보니까 꼭 고등학교 하고 그렇게 해서 수능 뭐 하고 뭐 내신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반 성인들은 어렵죠.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전통적인 대학 입시는 면제하고 면담이나 또 실기나 포트폴리오나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이미 한 여러 가지 학습을 평가 인정을 해서 그걸로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우리도 그런 시도가 부분적으로 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은 아니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과거와 같은 고등학교 마치고 입학시험 쳐서 대학 가는 그런
루트를 떠나서 다양한 학습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학에 가는, 또 대학도 또 유형이 다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 사회는 얘기를 하자면 성인기와 노인기의 교육이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동안에는 학교 교육이 교육이니까 학교 마친 뒤에는 뭐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 배우든지 뭐 책을 읽든지 뭐 어디 교양 강좌를 듣든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학습 사회는 필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인도 직업생활을 계속 유능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노인들조차도 지금은 인생의 2모작, 3모작 그것이 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고, 같은 직업을 하더라도 그 직업의 새로운 지식이 또 새로운 기법이 새로운 기계 장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그 위치를 유지하기조차가 어려운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인기와 노인기의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개인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그들의 학습 생활을 지원하고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청소년들의 교육이 국가의 정책이지만 성인들의 교육까지, 노인의 교육까지 국가가 정책으로 생각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어른들이야 지들이 와서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말고 싶으면 말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학습 사회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국, 독일, 미국, 또 그 다음에 EU 전체 나라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10년, 20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걷다 비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말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시설과 기관을 새로 만들고 또 상호 연결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으로는 평생학습법 같은 데는 이제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그런 것들도 평생학습 기능을 하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또 법에다 넣기는 넣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성화 안 돼 있고, 특히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기관들은 그런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제도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사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양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나 그런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임용해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평생학습 말로는 뭐 상당히 지금 이제 그럴듯하게 말은 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아직 그렇지를 못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게 있어도 제대로 가서 배울 만한 곳이 없고 배울 만한 것을 배우기가 어렵게 돼 있고,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직업 세계에서도 비정규직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게 있어도 개인이 전부 돈 내고 가야 되는데
내일 돈도 부족하려니와 배울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인 자기 역량을 발전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이나 모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서 뒤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습도시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지금 학습도시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가 우리는 학습도시 하겠다 그러면 그냥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도시가 갖춰야 될 요건을 다 이제 준비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우리 지금 75% 넘어서 거의 80%, 전체 기초 지자체의 약 80%가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것인데, 그것도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재정의 문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문제들 때문에 아직 내실 있는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발전을 시켜서 제대로 된 학습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필요한 재정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 모든 걸 비용을 책임지라고 지우면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지만 없는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사회에 재정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가 지금 그렇게 그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뭐냐면 순수한 개인 목적의 학습비는 유료로 하되 다수에게 필요한 공적 성격의 학습과 저소득층의 학습은 지원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아주 순수한 개인, 이를테면 이제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요즘 어떤 나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 말 배우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지자체는 나라에서 돈 대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건 개인이 또 돈 내고 그건 배워라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공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런 걸 위한 예산을 배정을 하죠. 그래서 재정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세금을 감면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좀 장기적으로 그런 학습이 필요한 것이라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무상교육을 이제 또 많은 경우에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바우처. 내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은 그 비용을 이제 걷다가 대신 내주는 그런 바우처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씩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로 보면 아직 우리는 재정 지원이 아주 크게 부족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재정 자체의 전체 덩어리를 말하자면 파이 전체를 키워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이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교육부 전체 예산의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약 1%가 안 되는 부분이 평생학습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 다 학교와 대학을 위해서 쓰죠. 그만치 이제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학교교육 사회,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 제도를 아직도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가면 학습사회는 요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에 있어서 교육부의 이 평생학습 재정도 당연히 늘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평생학습 활동을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또 사실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없죠. 보건사회부도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복지 문제,
보건생활 문제, 당연히 학습과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당연히 거기에 많은 것들이 직업 교육을 위한, 또 직업 재교육을 위한 문제. 어느 부처를 봐도 학습과 관계없는 부처는 없습니다. 그런 각 부처에서 그에 필요한 교육의 비용을, 재정을 확보하고 늘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즘 도시마다 스마트 시티라고 그런 걸 아주 키우고자 하는 도시가 많습니다. 요새 그냥 모든 것이 온라인, 디지털, 또 사람마다 전부 주머니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무슨 서류 신청도 온라인으로, 모두 들락날락 하는 것도 무슨 키오스크 그런 IT 그 기계장치 놓고 그것으로 그냥 마다 하고, 사람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인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장치를 해서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마트화된 도시를 이용하는 건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그걸 이용할 만치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정보화되어 있는 시설과 장치를 이용할 만치 시민들이 정보화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또 하나 낭비죠. 또 시민을 무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그런 관공서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이렇게 좀 나이 같은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멈칫멈칫하고 이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줘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 도시를 운영하는 도시일수록 뭐냐면 스마트 시민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그런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스마트화된 도시를 그들이 그냥 편리하게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더러 지자체에 따라서 제가 아는 몇몇 지자체에서도 그 지자체의 무슨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런 스마트폰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강좌를 운영한다든지, 또 그런 IT 기술을, 실생활의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데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스마트 도시보다 더 먼저 스마트 시민이 되도록, 사실 이런 것들이 학습사회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도 만들고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학습을 만들고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길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얼마 전에 법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통과된 법에 대해서 시행령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연히 학교교육은 물론 이려니와 그보다는 더 큰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전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고,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부처가 다 여기 관계되어 있으니까 학습사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전체를 어떻게 재조직화하고 재구조화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재정은 어떻게 하고 거버넌스는, 국가의 지배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걸 위해서 시민들의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의 역할, 시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제대로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시대의 과제인 다른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 학습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례에 걸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